지혜로 세계 최강대국을 압도한 영민한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곳은 미국 의회 청문회장, 미국 최대 농업조합 대표가 눈물을 흘리며 증언하고 있으며 거대 IT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백악관은 대책 마련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당황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핵심 원인은 바로 한국과의 관세 협정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미국의 완벽한 승리라고 확신했던 그 무역 협정이었습니다. 과연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일까요? 미국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삼국의 지혜로운 전략. 지금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이야기를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서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은 심층 분석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동력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심층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경제가 깊은 혼란 속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BBC 뉴스를 시청하며 아침에 여유를 즐기고 있던 국제경제학자 휴버트 핀치입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교수이자 내 패권 경제의 미래처다라는 저서를 집필한 저자는 냉철한 분석과 직설적인 비평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강대국의 경제 패권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죠. 그때 갑작스럽게 속보 헤드라인이 튀어나왔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스스로 체결한 무역협정으로 인해 의회가 마비되고 백악관이 충격에 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국인인 저는 미국의 혼란이 유럽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지만 저의 관심을 더욱 사로잡은 것은 뉴스 말미에 언급된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모든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과의 관세협정에 은밀하게 숨겨진 단 하나의 조항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세협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죠.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제 유능한 연구 보조원이자 경제학 박사 과정 학생인 클라라 리트에게 관련 자료 수집을 요청했습니다. 클라라는 방대한 파일 더미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핀치 교수님, 미한 관세 협정 자료가 정말 방대합니다. 공개된 협정문만 1200페이지가 넘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자료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매우 불리한 관세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한국이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전략의 일부였을까요? 협정문은 그 구조 자체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철강에는 25%, 반도체에는 15%의 고율 관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실상 무역 장벽이나 다름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관세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반응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격렬한 항의나 반발 대신 그들은 단지 협정을 존중하겠다는 짧은 성명만 발표했을 뿐이었죠. 실제로 협정 발표 직후 한국 증시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한국의 주요 철강 기업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조차 특별한 우려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런 불리한 협정에 왜 이토록 차분하게 대응하는 거지?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의 재계와 언론이 즉각적인 항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할 텐데 그러한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한국 언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협정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모호한 논평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 사건의 중심에는 미국 측 대표인 알렉산더 스콧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는 협정을 미국의 위대한 승리라고 자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스콧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수석대표로서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후 정계에 입문한 엘리트였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여러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킨 경력을 자랑했습니다. 반면 한국 측 협상단을 이끈 인물은 이도현 무역협상수석 대표였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조용하고 온화한 인상을 가진 50대 중반의 관료였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와 미국 콜럼비아 대학에서 국제무역법을 전공한 전문가였지만 스콧과 같은 화려한 경력이나 강렬한 카리스마는 없어 보였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린 글로벌 무역 포럼에서 이 협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심각할 것입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폭탄에 한국이 굴복한 것은 명백합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했던 많은 경제학자와 정책 기반자들이 저의 분석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유독 한 한국계 학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던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최민준 교수였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최 교수님, 제 분석에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핀치 교수님, 한국인들에게는 침묵은 금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말하기도 하죠. 당시에는 그의 암시적인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협정 체결 직후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백기를 들었다고 비판했고 그 자리에는 미국 측 대표였던 알렉산더 스콧도 있었습니다. 스콧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핀치 박사,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세계 경제는 결국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법입니다. 한국은 현실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의 말에는 한국을 얕잡아보는 오만한 태도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쳤고 다른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국무부 경제차관 사라벨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 역시 스콧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벨은 워싱턴 정가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리며 강경한 무역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스콧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을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 같은 수출 의존형 경제는 우리 시장 없이는 생존할 수 없죠.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당시에는 그의 오만함이 불편했지만 협정문을 보면 확실히 미국의 이익에 유리해 보였기 때문에 반박할 명확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저는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스콧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일방적인 협상이 미국에게도 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역은 상호 이익이 있어야 지속 가능하니까요. 스콧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핀치 박사는 학자답게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는군요. 현실 세계에서는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미국이 힘을 가진 한 우리는 계속해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겁니다. 포럼의 다른 참석자들 역시 작은 나라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경제 외교의 불문율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대체로 스콧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국제정치학자인 마이클 캠프 교수도 스콧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 힘을 무기로 아시아 국가들을 쉽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들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입장이 아닙니다. 이러한 패권적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현실적으로 그의 분석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 협상단의 그 침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한국이 왜 이렇게 순순히 불리한 협정을 받아들였을까요? 무언가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과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조항이 협정에 포함되었고 이는 한국 경제의 중추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분석 보고서는 한국의 GDP 성장률이 최소 0.8%포인트 하락하고 수출 감소와 일자리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동의했지만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 협정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부와 주요 기업들은 계속해서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유명 경제 칼럼니스트 강지훈 씨는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미 대책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죠. 라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스콧은 자신의 전략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힘의 차이가 결과를 만듭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강력한 압박을 가한 것은 정당했고 한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는 미국의 전통적인 빅스틱 정책을 신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협상 초기부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위협부터 시작해서 미국 시장 접근 제한까지 모든 카드를 사용했죠. 결국 그들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콧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고 그의 인터뷰는 전 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강압적인 협상 전략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미국은 이러한 비판을 무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스콧 대표의 업적을 치하합니다. 한국과의 협정은 미국 우선주의의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스콧은 미국 내에서 영웅처럼 추앙받았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몇 주 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미국 철강업계 대표들이 참석해 환호했습니다. 스콧은 승리에 도취했고 전 세계는 한국의 대응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상하리만큼 침묵했습니다. 그저 협정을 존중한다는 짧은 성명만 발표했을 뿐이었죠. 제 연구실 동료인 개빈 밀러 교수가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불리한 협정을 그냥 받아들인다니 저 역시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해. 한국은 충분히 맞설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지? 저는 이런 의문을 품은 채 몇 달간 다른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정은 일단락된 사안으로 여겨졌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 협정이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미국은 협정 체결 후 즉시 관세를 부과했고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철강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미국 내 철강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미국 우선주의의 승리로 보도했고 스콧은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협정 발효 2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농업과 IT 부품 업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이 급감했고 한국산 IT 부품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여러 산업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미국의 농축산 업계와 IT 부품 업계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수출길 봉쇄와 부품 가격 폭등이 시작된 것이죠. 미국의 농부들은 한국으로의 수출이 갑자기 중단되었다며 아우성이었고 IT 기업들은 한국산 핵심 부품의 가격이 폭등해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농부들 한국 수출 중단으로 위기 직면, 실리콘밸리 한국산 부품 가격 폭등으로 생산 차질 등 미국 전역의 신문 헤드라인은 연일 비슷한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중서부 농업 지역과 실리콘밸리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워싱턴 DC로 향했고 IT 기업 CEO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아이오와주의 농부 존 윌슨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갑자기 모든 한국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관세가 너무 높아져서 한국 시장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농장은 파산할 것입니다. 라고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는 3대째 농사를 짓는 가문의 일원으로 생산량의 30%를 한국에 수출해 왔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중견 IT 기업
CEO 데이비드 헐은 우리 회사의 생산 라인이 거의 멈췄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부품 가격이 400%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해야 합니다. 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미국이 한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니 한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미국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걸까요? 더 이상한 것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복 관세를 발표한 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저 협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모호한 입장만 유지했을 뿐이었죠. CNBC의 앵커는 미국 농산물과 IT 부품에 대한 한국의 고율 관세가 발동된 지 3주가 지났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 상황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도 요동쳤습니다. 농업 관련 주식과 IT 기업 주식이 급락했고 달러 가치도 하락했습니다. 저는 즉시 미한 협정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한국의 보복 관세에 대한 공식 발표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협정문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를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부속서와 부록, 세부 조항들은 극도로 기술적인 용어로 작성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연구팀을 소집하고 협정문의 모든 부분을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5명의 연구원이 밤낮으로 문서를 검토했지만 처음에는 특별한 것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연구원 중 한 명인 릴리 쿠근 교수님, 협정문 본문에는 특별히 의심스러운 조항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일반적인 무역 협정의 형태를 따르고 있어요. 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조사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연구팀 소속 한국계 애널리스트 제이슨 정기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의 부속 조항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봐주세요. 제가 협정문 전체를 꼼꼼히 검토해 봤는데 이상한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제이슨이 제게 건넨 종이는 협정문의 부속서 디섹션열 파트 12에 있는 작은 조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였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이것이 미국 산업계의 혼란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상호주의적 자동보복 관세 조항이잖아. 이 조항은 미국이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역시 미국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골라 자동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지뢰처럼 협정문 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이슨은 더 놀라운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조항이 발동되면 미국이 협정을 파기하거나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복 관세율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조항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무역 협정에서 보복 관세는 명시적인 선언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 조항은 자동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조항을 협정에 넣었다고, 그리고 미국이 이것을 알면서도 서명했다고, 제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미국의 뛰어난 협상가들과 법률가들이 이런 함정을 놓치고 서명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이슨의 설명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미국 측에서는 이 조항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겁니다. 이것은 너무 기술적이고 복잡한 법률 용어로 작성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부속서의 아주 작은 부분이었으니까요. 협정문은 전체가 영어로 작성되었지만 이 특정 조항은 극도로 복잡한 법률 용어와 기술적 표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 측 협상가들이 이 부분을 대충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이슨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교수님, 이 조항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철회하려면
최소 6개월의 사전 통보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에도 보복 관세는 계속 유효합니다. 이것은 미국을 완벽하게 옥죄는 조항이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철회하고 싶어도 최소 6개월은 한국의 보복 관세를 견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곳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속서 FA의 관세 산정 방식을 보세요. 이 부분에서는 한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하고 있는데 정확히 미국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입니다. 조항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마치 퍼즐처럼 여러 조각을 맞춰야만 전체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조항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협정문을 분석했고 마침내 진실을 파악했습니다. 한국이 삽입한 상호주의적 자동 보복 관세 조항은 천재적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이 한국의 철강과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도 자동으로 미국의 농산물과 IT 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도 미국보다 더 높은 비율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한국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은 미국 농산물에 자동으로 3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고 30일마다 이 비율은 52%씩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에 15%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은 미국 IT 부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역시 30일마다 5%씩 증가하는 구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보복 관세가 자동으로 발동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별도의 공식 발표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정부가 공식적인 보복 선언을 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협정 자체에 이미 보복 메커니즘이 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협상의 역사를 다시 쓸 만한 전략이야.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모범으로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할수록 미국 자신의 핵심 산업들이 더 큰 타격을 입는 구조였습니다. 제이슨은 이 전략이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한국 협상단의 팀워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협상단은 법률, 경제, 산업,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이 협력하여 이런 복잡하고 정교한 전략을 구상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발견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요 경제지에 기고했습니다. 제목은 미국을 향한 한국에 보이지 않는 방역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미국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CNN의 앵커가 저를 인터뷰하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교묘한 전략을 사용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협상 과정에서의 속임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한국은 협정문에 명확하게 입법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매우 기술적인 용어로 작성하여 미국 측이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국제협상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앵커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미국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관세를 즉시 철회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에 굴복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복 관세를 계속 견디는 것인데 이것은 자국 산업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미국에게는 어려운 선택입니다. 제 인터뷰는 전 세계적으로 중계되었고 특히 미국의 무역 압박에 시달려온 국가들은 한국의 전략에 큰 감탄을 보였습니다. 인도의 유명 경제학자 아자이 메노는 한한국은 국제무역 협상의 규칙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소국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사례입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진실이 밝혀지자 미국 내에서는 알렉산더 스콧을 향한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스콧은 언론에 나와 한국이 비열한 속임수를 썼습니다. 이것은 협정의 정신을 위배한 기만 행위입니다.
라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협상팀의 치명적 실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스콧과 그의 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충수에 빠진 미국 무역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태를 분석했습니다. 사설은 스콧과 그의 팀은 자신들의 오만함 때문에 협정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 아래 다른 국가를 무시한 결과라고 미국 정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사태가 악화되자 스콧은 더욱 수세에 몰렸습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이것은 국제협상의 윤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라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의 항변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의 반응이 패배자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미국 내 농업단체들과 IT 기업들은 정부의 관세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중서부의 농업주 출신 상원 의원들은 백악관의 관세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농업연합회 회장 로저 킹은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미국 농업은 파멸할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 농산물의 주요 수출 시장이었는데 이 시장을 잃는다면 수많은 농부들이 파산할 것입니다. IT 기업의 부사장 앨런 파커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기업의 반도체 부품 가격이 400% 상승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생산 비용이 급증해 미국 IT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관세를 철회하면 한국에 굴복하는 셈이 되고 유지하면 자국 산업이 무너질 위기였으니까요. 백악관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열되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콜린 플린은 이것은 국가안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전략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경하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재무장관 스티븐 하퍼는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미 함정에 빠졌습니다. 관세를 유지하면 자국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라며 관세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잠정적으로 관세를 유지하되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미 의회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전문가 증인으로 초청받았고 미국의 거대 농업 조합 대표 프랭크 데이비스와 첨단 기술 기업 CEO 존 스미스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청문회는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TV 앞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농업조합 대표 프랭크 데이비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파산 직전입니다. 한국 시장이 막히면서 수출이 70% 감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1만 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해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CEO 존 스미스도 심각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우리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한국산 핵심 부품의 가격이 400%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미국의 IT 산업 전체가 위험합니다. 마침내 저의 증언 차례가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국제경제학자로서 이번 사태를 분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미국의 패배가 아니라 한국의 천재적인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략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미국의 압박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적 두뇌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해당 조항을 화면에 띄워 보여주며 한국이 어떻게 미국의 협상 방식을 철저히 연구했는지, 즉 미국 협상가들이 긴 문서의 뒷부분을 대충 검토하고 기술적인 법률 용어에 대한 주의가 떨어진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이용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 베테랑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핀치 박사님, 미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함정에 빠졌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한국과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더 겸손한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알렉산더 스콧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이전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협정문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청문회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그의 사임은 오만한 협상가의 몰락, 한국에 당한 미국의 무역 대표 등의 제목으로 모든 언론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미국은 더욱 깊은 딜레마에 빠졌고 백악관과 의회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정책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때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저명한 칼럼니스트가 조용한 채수명인 한국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한국 협상단의 전략이 속임수가 아닌 상대의 수를 몇 수 앞서 내다본 천재적인 협상술이었음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협상가들은 미국이 과거 수십 년간 약소국들을 상대로 써온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이 힘의 우위를 내세워 압박할 것을 예상했고 그 압박을 역이용하는 함정을 설치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뛰어난 전략적 사고의 결과물이다. 이 칼럼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전략에 감탄했고 미국의 오만함을 비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의 과시가 아닌 상대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과 치밀한 전략이었다는 메시지가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게임 규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규칙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것은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공식적인 논평을 피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지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협상 전략을 배우고 싶어 했고 특히 미국의 무역 압박에 시달려온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사례에서 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장관 쩐티으엉은 한국의 전략은 우리 같은 작은 국가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힘이 아닌 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몇 주 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저는 특별 연사로 초청받아 이 사태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설에서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초기 분석이 틀렸음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몇 달 전 저는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평가했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한국 협상단의 전략을 교과서에 실려야 할 완벽한 협상 사례들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심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약점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침착하고 조용하게 해냈다는 점입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과시가 아닌 냉철한 전략적 사고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전략이 상대의 패턴을 철저히 연구하고 상대가 자신의 약점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며 상대의 공격을 자신의 무기로 전환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설을 마치며 저는 경제에서 이러한 지혜를 보여준 한국이 과연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시 봐야 합니다.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고 특히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은 한국의 전략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보스 포럼 이후 국제 정세는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압박은 줄어들었고 더 균형 잡힌 협상 방식이 강조되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무역 대표 에밀리 카터는 취임 연설에서 우리는 이제 파트너들과 더 존중하는 방식으로 협상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압박보다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미국이 관세를 철회하고 한국과의 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선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세 협정을 재검토하고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것을 발표합니다. 이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 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라고 발표했지만 모두가 이것이 사실상의 항복 선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혜와 뚝심으로 세계 최강 대국을 굴복시킨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깊은 흥미를 느끼고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협상을 이끈 주역들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역사를 다시 검토하며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이런 뛰어난 전략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 근원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품은 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의 발전상에 놀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과 첨단 기술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공항 관계자는 저희 공항은 AI 기반 안면 인식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카트와 로봇 안내원이 여행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은 한국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였습니다. 공항에는 저를 맞이하러 온 한국 외교부 관계자 김서진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핀치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외교부에서 당신의 방문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도 잘 정비된 도로와 빠른 교통 시스템, 그리고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와이파이와 5G 네트워크에 감탄했습니다. 김서진 씨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한국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 경관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통합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서진 씨는 제가 무역 협상 전략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방문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음 날 이도현 수석 대표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 천재적인 전략의 주역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무역 협상을 이끈 이도현 수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진 국제무역법의 정통한 전문가였습니다. 핀치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전략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감탄을 표현했습니다. 이 대표님, 어떻게 이런 천재적인 전략을 구상하게 되셨나요? 이도현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팀 전체의 노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협상 패턴을 수년간 연구했고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미국은 항상 단기적인 승리에 집중하고 협정문의 핵심 조항만 신경 쓰고 부속서나 세부 조항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협상 스타일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 약점을 공략한 것이었습니다. 이도현 대표는 이 전략을 위해 2년 이상의 준비 기간 동안 미국의 과거 협상 사례 100건 이상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런 중요한 조항을 미국 측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이도현 대표는 법률 자문위원 한가은 위원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국제법 전문가였습니다. 우리는 조항을 기술적이고 복잡한 법률 용어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부속서의 가장 끝부분에 배치했죠. 미국 측 협상가들이 피곤해질 때를 노린 전략이었습니다. 한가은 위원은 미국 법률가들이 긴 문서의 후반부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술적인 용어에는 대충 서명하는 경향이 있다는 인간적인 약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협정문 전체를 의도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하여 중요한 조항을 여러 부속서에 분산시키고 서로 참조하게 만들어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왜 하필 농산물과 IT 부품을 보복 관세 대상으로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분석팀장 오세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였습니다. 우리는 미국 경제의 취약점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농산물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품목이며 농부들은 미국 정치에서 강력한 로비 세력입니다. 그리고 IT 부품은 미국 첨단 산업의 생명줄입니다. 한국의 부품 없이는 미국의 많은 IT 기업들이 생산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두 분야를 타격하면 미국 정부가 가장 빠르게 반응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세준 박사는 상세한 분석 자료를 보여주며 그들이 단순히 경제적 타격을 넘어 미국의 산업 구조, 정치적 역학관계, 로비 그룹의 영향력까지 모두 분석했음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중서부 지역의 주요 작물인 옥수수와 대두를 타겟으로 했고, IT 부품 중에서도 미국 기업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기 어려운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등을 선택했습니다. 이도현 대표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경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결국 경제적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타격한 산업들의 로비력은 매우 강력하며 그들이 압력을 가하면 정부는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과정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약 4개월 만에 관세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이도현 대표는 한국 협상단이 의도적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미국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방심하게 하는 약해 보이기 전략을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 동안 저는 협상에 참여한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뛰어난 팀워크였습니다. 이도현 대표는 우리의 강점은 바로 집단지성입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이죠. 이것이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여 그곳의 교육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정호성 교수는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강조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융합교육이 강화되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글로벌 무역 협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략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은 물리적인 힘이 아닌 지적 우위로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협상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한 젊은 학생이 이 전략이 앞으로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질문했을 때 저는 과거에는 물리적인 힘이 승패를 결정했지만 한국은 지적 우위와 전략적 사고로 승리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국가들이 지적 전략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 할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강연 후 저는 한국의 첨단 기술 산업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소장 윤태섭 박사는 우리는 단순히 현재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의 기술을 준비합니다. 선제적 연구개발이 삼성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고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었습니다. 윤태섭 박사는 우리의 AI 반도체는 에너지 효율성과 처리 속도 측면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의 연구개발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소장 박진우 박사는 우리는 이미 내연기관 시대를 넘어 전기차와 수소차 시대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수소연료 전지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현대의 수소차 넥소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으며 한 번 충전으로 600km 이상 주행할 수 있고 충전 시간도 5분에 불과했습니다. 기업 방문 외에도 저는 한국의 공공 시스템, 특히 의료 시스템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차연수 교수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접근성과 효율성, 그리고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모든 국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톰보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성과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I 진단 시스템과 로봇 수술 기술, 그리고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의 효율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K반격이 보여준 IT 기술을 활용한 역학조사와 검사 시스템의 효율성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 산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위해 SM 엔터테인먼트를 방문했습니다. 글로벌 전략 팀장 이유진 씨는 우리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 세계 팬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채택하여 콘텐츠를 현지화하고 있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 김민철 이사는 한국 영화의 성공 비결이 창의성과 상업성의 균형에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뒷받침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이도현 대표와 다시 만나 한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도현 대표는 한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바로 이 배움의 자세와 끈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과 기술력의 모든 것을 걸었으며 빨리빨리 문화내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혁신을 신속하게 도입하는 경쟁력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도현 대표는 이제 한국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단계를 넘어 기술 간의 융합과 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며 소프트 파워를 통해 한국의 가치와 비전을 세계와 공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책, 조용한 혁신과 한국이 세계를 바꾸는 방법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의 전략적 사고, 기술 혁신, 공공 시스템, 교육 시스템, 문화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한국의 성공 비결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한국식 전략적 사고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약소국의 생존 전략을 현대 경제 외교에 성공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닌 지적 우위와 심리적 통찰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국가, 특히 중소규모 국가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태국의 경제부 장관 타나폭 수완나라은 제 책에 대한 서평에서 한국의 전략은 우리 같은 국가들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우리도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세계 각국이 한국의 협상 전략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부응하여 글로벌 협상 아카데미를 설립했고 이도현 대표는 우리는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세계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글로벌 사회에 기여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패배했던 알렉산더 스콧조차 몇 년 후 한국을 방문하여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한국의 전략에 대해 배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의 전략에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오만함이 아닌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외교 전문가 리처드 필립스는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나 무역 파트너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라고 말하며 미국 내에서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변화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런던 정치경제대학에 동아시아 전략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의 전략적 사고를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는 한국은 단순히 하드파워가 아닌 소프트파워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국가의 힘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지적 능력과 문화적 영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도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을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국가로 인식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혁신의 중심으로 글로벌 리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보여준 그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한국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상대의 심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 전략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깊은 통찰력이었습니다. 한국과의 만남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고 국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체스명인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힘이 아닌 지혜로, 소란이 아닌 침착함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끈기와 혁신 정신, 그리고 깊은 통찰력으로 말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진정한 국력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닌 깊은 지혜와 흔들리지 않는 원칙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물리적인 힘이 아닌 지적 우위로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아닌 지혜와 통찰력, 끈기와 혁신 정신이 진정한 힘의 원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한 놀라운 지혜에 대해 여러분의 자부심이 느껴지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 주십시오.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